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1분간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의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대북 특별대표에 대표적 북핵통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미국의 백신 기술에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당겨 쓰고 감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보다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드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유흥업소와 아산온천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번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6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물량 조절 때문에 잠시 멈췄던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속도가 안 나와도 초고속 인터넷을 무리하게 개통해 논란을 빚은 KT가 이번엔 대리점의 단말기를 강매했다는 내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단말기 수십 대를 직접 사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외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남북의 판문점 선언, 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점을 공동 성명에 담았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등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도 42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자, 오늘 9시 뉴스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북 정책 관련 내용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두 정상은 한국전 영웅 명예훈장 수여식을 앞두고 처음 만났습니다. Welcome, Mr. President.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이니까 Wow, so wonderful to have you.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5분 시작된 단독 회담부터 확대 회담까지 회담 시간만 171분. 두 정상은 우선 대북 접근은 대화와 외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비핵화로 다가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싱가포르 성명 그리고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점을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또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도 담겼습니다. I affirm to President Mo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ce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strategy and our approach.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이른바 탑다운 방식, 트럼프식 해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 800km 이내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두 정상은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회의인 P4G 행사에서 화상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도중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협상을 조율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통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번 깜짝 인사가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새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성김 대표는 한국계로 주한 미국 대사, 육자회담 수석 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핵 통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땐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협상 전날까지 합의문을 조율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4개월간 채우지 않던 대북 특별대표에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아는 인물을 임명했다는 건 북한에 보내는 확실한 대화 신호란 분석입니다. 또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를 직책명에 넣음으로써 북한을 협상 상대로 존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남은 건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일단 북한은 미국의 의중을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일 만한 단어를 정책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이 회견에선 직접 언급하진 않는 것으로 수위 조절을 했지만 공동성명에선 북한 인권 얘기를 담았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는데 인권 문제를 예민하게 여기는 북한으로선 미국의 진위를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 역시 코로나19 백신이었죠. 회담 의제에 백신 협력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공식적인 언급, 한국군 55만 명에게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군이 미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백신 스와프 언급은 없었는데 두 정상의 이번 백신 협력 논의는 단순한 백신 접종을 넘어서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함께 기여하자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민정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미국의 백신 기술, 원료 공급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합해 세계적인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골자입니다. 한미 두 나라만의 백신 수요에 대한 대비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의 백신 공급 확대에 협력하자는 겁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 과학자와 전문가, 공무원들로 이뤄진 고위급 전문가 그룹도 출범합니다. 백신이 필요할 때 당겨 쓰고 갚는 백신 스와프보다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바이오 기업이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하거나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량을 늘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re Korea is incredibly sophisticated, and with the help of that particular company, will be able to make significant numbers of vaccines. 관건은 두 나라의 협력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또 기술 이전까지 포함할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입이 아니라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직접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협상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정상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한미 두 나라 복지부 장관도 세부적인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백신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지만 반도체는 얘기가 다르죠. 한미 두 정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 공급망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내 4대 기업이 44조 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갑자기 한국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러고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I know, as I said, that the CEOs made the effort not only to do this, but to be here today. And again, I thank them for being here.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대미 투자 계획은 우리 돈 44조 원 규모. 핵심은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20조 원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15조 원 규모의 공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현대차도 미국의 전기차 생산체계 구축 등에 8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양국은 첨단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 6G,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 경제동맹 강화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쪽 업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또는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도 이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회담 내용 외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두 정상의 이른바 노 마스크였습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 때는 두 겹의 마스크를 착용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해외 정상을 맞이한 건데 미국의 방역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행사에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질 바이든 여사도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정상회담 이모저모 계현우 기자입니다. 백악관 만남 내내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내빈들은 거리 두기 없이 대화를 나눴고 정상회담에서도 노마스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에서 기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인사들을 만나게 돼 기쁩니다. 한 달 전 같은 장소에서의 미일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두 겹 쓰고 나왔던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백신 접종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방역 자신감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는 게살로 만든 크랩 케이크가 나온 정상 오찬에서도 이어졌고 일정마다 예정된 시간을 넘겼습니다. 공식 외교 행사에 잘 나서지 않던 질 바이든 여사도 문 대통령 마중 자리에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 여사님께서 2015년에 한국의 진간사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먹 인사가 아닌 두 정상의 마주 잡은 두 손 역시 코로나 이전 정상외교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네, 양국은 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한미 동맹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전쟁 영웅에게 취임 후 첫 명예훈장을 수여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전 전사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미 정부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1950년 청천강 205고지에서 2만 5천여 명의 중공군에 맞서 끝까지 싸운 94살 노병 랄프 퍼켓 주니어 대령이 군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의 주인공. 바이든 정부의 첫 명예훈장이 중공군에 맞서 싸운 한국전 참전 영웅에게 수여됐습니다.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out of the courage, determination, sacrifice.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미국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화답했습니다.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전사자 3만 6천여 명과 한국 카투사 7천여 명의 이름을 함께 새겨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추모의 벽은 문 대통령의 지원 약속 3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2022년 우리 앞에 설 추모의 벽에서 미국과 한국의 미래 세대들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이름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한국전쟁 영웅에 대한 예우 그리고 4만여 전사자의 이름을 기억할 추모의 벽 행사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는 더욱 빛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미 공동성명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을 고려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쿼드 그리고 타이완 해협과 같은 문구들이 담겼는데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금채령 특파원,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쿼드와 타이완 해협 등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일단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한국 입장을 고려해서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반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면서 문 대통령에게 행운을 빈다, 이렇게 농담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압박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과 인도, 호주 이렇게 4개 나라 안보 협의체죠. 쿼드 관련해서도 이 공동성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이 됐는데 쿼드는 아니더라도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다자 협의체가 확대될 경우 한국의 참여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미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 전에 쿼드는 확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신기술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경제와 외교 안보를 연계시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성명에는 핵심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한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반도체 관련 회의를 공동주재 형태로 이끌고 있는데요. 경제와 안보, 특히 반도체 등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미국 주도로 이끌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성명에도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과 또 중국 언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뉴욕타임스와 CNBC 방송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대북 접근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와 한미 공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과 남중국해가 언급된다면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 코로나19 백신 지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었다며 성공적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나라의 백신 협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세부적인 계획은 미흡하다며 뜻깊지만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대북 정책과 백신 협력 모두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66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가 됐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60%대로 여전히 높지만 수도권 밖에서도 직장과 시장, 학교, 또 가족 관련한 새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 어디까지 왔나 볼까요?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13,000여 명 늘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의 7.4%에 해당하는 378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령층 접종 예약률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백신 관련 소식 종합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예방접종센터. 마스크를 쓴 노인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지르지 마시고 잠깐 뻐근하세요. 백신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잠시 멈췄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 등 201만 명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볼 때 백신이 이제 부족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받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홀가분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간 1차 접종의 속도를 내 6월 중순까지는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접종에 동의하신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일정을 잡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내일 도착하는 43만 8천 회분을 포함해 상반기까지 모두 700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는 65세에서 74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도 재개됩니다. 다만 고령층 접종 예약률은 아직 정부가 목표한 80%에 훨씬 못 미친 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는 208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서울 동부권에선 지인 모임을 고리로 감염이 번지면서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18일 상인 1명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구 유흥업소, 또 충남 아산 온천탕 관련한 감염골인데 특히 유흥업소발 감염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 앞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6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7명은 유흥업소를 통해 감염됐습니다. 지난 12일 경북 구미와 울산의 확진자가 대구의 한 유흥업소에 방문한 뒤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곳곳에 확산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파악한 유흥업소는 모두 6곳으로 누적 확진자는 지난 사흘간 66명에 달합니다. 확산세가 커지자 대구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3만 3천여 곳에 이달 말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확산되고 있는 증세는 무증상이면서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추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온천탕을 중심으로 모두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온천탕 관련 확진자는 모두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해서 서울, 경기도 그쪽에서도 많이 내려오시고 목욕탕은 또 밀폐된 공간이고 해서 감염자가 이렇게 다른 장소보다는 많아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유흥업소와 온천탕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리한 초고속 인터넷 판매로 논란을 빚었던 KT가 이번엔 대리점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새로 출시한 IPTV용 단말기를 대리점에 강매하고 있다는 건데 이 단말기를 팔지 못하면 대리점들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KT가 출시한 IPTV용 태블릿 PC. 대리점들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KT 본사가 한 대에 35만 원이 넘는 단말기 수십 대를 일방적으로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몇 대를 받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으면은 제가 선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딱 아예 배정을 해주고서 너는 이걸 받아라 라고 하고 주거든요. 비협조적이라고 찍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대리점주는 연 7% 이자까지 감수하고 1,000만 원어치 단말기를 외상으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사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자기 명의로 또 개통할 수밖에 없고 자기 명의 안 되면 자기 가족 명의로 친인척 명의라든지. 고통은 대리점만이 아닙니다.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계열사도 시달리기는 마찬가지. 단체 채팅방에선 할당량 못 채우면 각오해라. 1시간마다 영업 상황을 보고해라 등 압박이 이어집니다. 실적 때문에 자신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평가를 잘 받으면 제가 평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가져가는 월급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 진급의 기회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포화 상태의 IPTV 시장에서 신상품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KT의 영업 전략.
그러나 실상은 대리점과 계열사 직원들에게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케이스에 해당되고 그중에서도 판매 강제 또는 판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KT 측은 본사의 지시는 없었고 영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면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실 텐데요. 이때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의료 자문 결과에다가 없는 약관까지 적용해 보험금을 삭감한 곳이 있습니다. 이 보험사 측은 실수였다는데 어찌 된 사연인지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서모 씨. 병원 진단 결과 허리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이른바 디스크였습니다.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을 든 서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영구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협력사 손해사정인이 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다른 판정이 나왔다고 말한 겁니다.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 소견이 나온 것 같다. 제가 예전 다른 보험사에서는 이제 한시장애로 50%를 받은 게 있으니 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이 말을 믿은 서 씨는 확인서까지 쓴 뒤 청구한 보험금의 절반인 5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 씨가 직접 의료자문서를 구해서 봤더니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 씨의 부상이 영구적인 게 맞으며 지급률 10%로 신청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의료자문을 더 받으면 한시장애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손해사정인이 설명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보험금을 최종 심사에 결정하는 삼성화재 측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기여도 약관을 따져 보험금을 최종 삭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마저도 서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없는 약관이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피보험자가 문제를 제기한 즉시 보험금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 현장에선 어떤 반응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구입니다.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문의 전화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를 아예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 더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확정 일자를 받으러 오신 임차인분들에게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것도 같이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시범 운영 지역 5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한 건 지금까지 270여 건. 현장에서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주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임대인들의 주요 관심은 이게 나중에 세금에 관련된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죠.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 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지난 밤과 오늘 새벽 사이 중국 서부 지역 2곳에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각각 규모 6.4와 7.4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이재민 8만여 명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는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슈퍼마켓 안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사람들이 긴급히 몸을 숨깁니다.
건물 흔들림에 놀란 사람들이 이불과 옷까지만 챙기고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路上走的时候等红绿灯，红绿灯上突然间有车子就开始走，走了以后旁边的房子就是很大的那个响声。 어젯밤 9시 48분 중국 윈난성 따리주 양비현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12,000여 채의 가옥이 무너져 이재민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일대를 오가는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특히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300여 차례나 지진이 이어져 주민들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칭하이성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량들이 칼로 베인 듯 모두 끊겼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분 앞서 지진이 발생한 윈난성에서 1000km 떨어진 칭하이성 마도현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국에서는 2008년 규모 8의 스촨 대지진이 발생해 8만 7천여 명이 사망하는 등 산악 지역이 많은 서부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이번 윈난과 칭하이성 지진이 4시간여 차이를 두고 발생했지만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규모 5에서 6 정도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